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 이론에 이어서 이제 그 정신분석의 이론에 그 대한 반박 이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이론이 너무 이제 성적 욕구에 좀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이 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박 이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그 아들러의 개성 심리학, 뭐 개성 심리학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 이론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너무 성적인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좀 남보다 좀 우월하고 싶은 우월성에 대한 욕구다. 자기 완성을 위한 내적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싶은 거.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기제다. 예. 그래서 뭔가 사람이 비뚤어져 나가는 거, 정상적인 그 성격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는 이게 열등감에서부터 기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그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이제 열등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거죠. 예, 그리고 우월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이제 열등감의 극복, 자기 완성에 대한 내적 욕구다. 그래서 신체적 결함, 기능적 결함, 뭐 과도한 사회적 억압 이런 것들이 이제 열등감을 일으킨다. 실제로 이 아들러라는 학자가 굉장히 뭐 아들 형제가 굉장히 많은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네, 근데 굉장히 좀 키가 작고 이제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잘생기지 못하고 이런 그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뭐 똑똑하게 자라서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개성심리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을 구축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게는 자랐던 것 같은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열등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영감을 받아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등감을 일으키고 이것을 지나치게 보상하려는 시도에서 비행행위라든지 범죄행위 같은 게 이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많은 범죄에 있어서 이 열등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해 주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우월성에 대한 욕구가 강한 뭐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람 그 뭐 성인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정복자 남들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에 집중해서 사회 규칙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행동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비행 행위의 충동에 이제 빠져들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아들러의 개성 심리학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브람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분노죠. 분노가 이제 범죄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정신적인 분노와 내적 갈등의 결과가 바로 비행행위 원인이 된다. 그래서 학대와 부적절한 취급을 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분노와 공포, 증오, 이런 것들의 무의식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비행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입장이 이제 그 아브라함센의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콘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욕구 충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자는 충동적인 행동 성향을 통제할 수 없는 원 본능에 의해서 지배되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본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우리 그 정신분석 이론에서 그 원 본능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이드라고 하죠. 이드. 그래서 이제 방임이나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고려나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에 대한 즉각적인 충족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게 뭐 과학적으로 측정한 이론은 아닙니다. 예,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좀 많이 받죠. 예, 여전히 오늘날에 또 정신분석 이론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의미는 있습니다. 비행이나 범죄 원인이 이제 사람의 초기 과정, 태어나면서부터 겪게 되는 과정, 그쵸? 양육 과정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회적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 지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인간의 가정 환경, 성장 배경을 연구하는 데에는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심리학 이론에 있어서 이제 인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지 이론이라는 거는요, 인지는 사고, 지각, 기억, 지능 및 언어 이런 것 등을 포함하는 정신 작용입니다. 예, 그래서 인지 코그니티브라고 해서 인지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 도덕적 인지도 있고요. 뭐 진짜 지각 능력이라고 해서 머리가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인지도 있어요. 예, 사고 능력이라든지 지각 능력이 좋다 나쁘다,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 지능이 높다 낮다, 언어 능력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하위 이론으로. 그래서 인지 이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지 영역 중에 도덕적 판단력을 보는 인지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 판단력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도덕적 판단력이 이제 하위가 있고 상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도덕적 판단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내재화하는 과정을 이제 따라가서 이제 범죄 원인을 탐구해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의 인지 능력 발달 정도와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회 규제를 내재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행이나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 중에 이제 콜버그, 이 사람은 원래 범죄학자라기보다는 교육학자예요. 예, 그래서 교육학 혹시 전공 사범 쪽에 교육학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교과서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학자일 거예요. 그래서 콜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도덕적 발달 단계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도 되게 유명한 교육학자죠. 예, 그래서 사람의 도덕성은 계단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예, 일정한 단계에 따라서 발전을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는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그 전 단계에 의존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1단계에서 발달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2단계, 그 다음 단계는 3단계, 3단계가 형성되고 나면 4단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발달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단계에서 2단계를 건너뛰고 3단계가 된다든지 2단계에서 3단계를 건너뛰고 4단계가 된다든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차적으로 단계 전 단계의 경험을
발판 삼아 단계 발전해 나간다는 게 발달 단계론입니다. 근데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달 단계론에 따라서 도덕성이라는 것이 발전해 나간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사회적 배경이 비슷한 일반인에 비해서 도덕적 발달 판단상의 발달 단계상의 위치가 근데 좀 잘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도덕적 발달 단계가 일반인들보다 몇 단계 낮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의 도덕적 발달 단계를 이제 1단계부터 크게는 이제 6단계까지 했는데요.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은 1단계에서 몇 단계까지 발전한다고 보고 있냐면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4단계. 예. 그리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 중에 좀 훌륭한 사람들이 5단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인류 중에 정말 훌륭한 성인들, 예, 그쵸? 이런 사람들이 이제 6단계, 예,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뛰어넘는 성인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6단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단계씩 묶어서 관습 이전 단계, 예, 평범한 이전, 그쵸? 평범한 이전 단계가 관습 이전 단계고요. 프리 컨벤셔널, 그 다음에 관습 단계가 컨벤셔널 단계인데요. 3, 4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4단계까지는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3, 4단계까지는 형성이 된다. 그렇고 평범한 사람의 단계를 좀 뛰어넘는 단계가 포스트 컨벤셔널, 그래서 관습 이후 단계라는 겁니다. 5, 6단계. 예. 그래서 1단계는 규칙을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른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규칙을 따르는 거. 이런 거는 사실 1, 2단계 같은 경우는 잘 훈련된 동물도 할 수 있어요. 예, 사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규칙을 따르는 거. 이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 훈련할 때 아마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규칙에 따르는 단계가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보상 또는 강화를 받기 위해서 규칙에 따르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주위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규칙에 따르는 거. 주변의 기대가 있고 그 기대의 성과에 부합하기 위해서 규칙에 따르는 게 3단계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4단계 정도까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이제 5단계부터는 좀 힘듭니다. 개개인의 권리를 다 존중할 수 있고 상대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 이거는 사실 일반인에서도 잘 안 되죠. 예. 이게 내 권리를 상대방의 권리를 다 존중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 이해를 한다는 게 이제 뭐 내 이익이 안 달려 있으면 괜찮은데요. 내 이익과 부합해 있으면 이게 힘들죠. 그쵸? 예. 그 다음에 6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종교의 대표적인 이제 성인들이 되겠죠. 예. 자신이 선택한 도덕 원리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행하는 행동이 그 자체가 선인 사람들. 예. 이게 이제 옳은 행동. 예. 이게 이제 6단계입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범죄자와 일반인들의 차이가 어떠냐? 여기는 이제 청소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일반 청소년들 혹은 일반인들은 3, 4단계까지는 발전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이나 범죄자들은 1, 2단계에 이제 못 미친다라는 거죠. 예. 더욱더 높은 도덕적 판단 수준이 내재화되도록 성장한 청소년은 비행 행위를 저지르지 않지만 그렇지 못하게 이제 그 성장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1, 2단계에 대부분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이론의 이제 장점으로 보자면 다양한 범죄 원인론을 포괄할 수는 있지만 도덕성과 비행성과의 관계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좀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단점이 있냐면요. 도덕적 판단과 비행성의 설명은 사회마다 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사회마다 이 행위는 선이지만 다른 사회적 배경과 그 시기에 따라서는 이 행위가 그때는 옳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내재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도덕적 가치관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과 정신적 가치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이론, 또 무슨 이론이 있냐면요. 이제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예, 정보 처리 능력. 그래서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를 자료 인식의 분석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그 형태로 고치고 적절한 반응을 찾고 가장 적합한 행동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그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입각해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쉽게 욱하는 청소년들 있죠. 욱하는 사람들. 이게 쉽게 폭력을 쓰는 사람들, 쉽게 막 주먹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욱함으로 인해서 이 행동이 가져오게 될 여파를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오해를 잘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 사태의 뒷수습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 너무 늦게 정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잘못 파악해서 피해자를 공격하면서도 그 행동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잘못 믿기도 합니다. 예, 오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시간관념. 그래서 이제 비행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이 보통의 일반 청소년들보다 시간관념이 좀 철저하지 못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거나 보편적인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견해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지능력 결함, 잘못된 정보 처리와 사고가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능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지능 검사 하시죠? 그쵸? 예, 그래서 보통 웩슬러 검사 많이 하시나요? 예, 웩슬러 검사 해보신 친구들 많을 텐데요. 이제 일단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비행이나 범죄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예.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능이 높으면 확실히 비행이나 범죄성이 떨어진다. 예, 그게 결론입니다.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행이나 범죄성이 낮아진다. 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왜 낮아지느냐? 이걸 이제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왜 낮아지느냐? 첫 번째 가정은요, 이거예요. 지능이 낮은 사람은 아예 어떤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도덕성 또는 비윤리성을 느끼고 평가하는 능력 자체가 낮은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한 건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왜 도덕적 인지 능력이 낮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도덕적 인지 능력 자체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낮은 지능과 범죄 행위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가정을 한 게 이제 첫 번째 가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지능 능력이 낮으면 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도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 능력, 통제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지능이 낮으면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낮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가 없어서 비행이나 범죄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이 두 번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비행 행위보다 직접적 관련이 있는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낮은 지능이 높고 낮은 거는 왜 형성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이제 지능 검사 해보신 이제 지능 검사라는 것도 근데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지능이라는 건 이제 타고나느냐 아니면 후천적인 거냐 말이 많죠. 네. 근데 이제 본성 이론이 있고 양육 이론이 있어요. 타고나는 거다. 예, 본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낮은 지능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고 유전된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본성 이론이고요. 자, 양육 이론은 후천적인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 요인들이 비행 행위를 유발하고 낮은 지능 점수를 얻도록 유도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후천적인 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것도 좀 엇갈려요. 예. 지능과 청소년 비행 관련된 이제 연구 결과를 보시면 허쉬와 힌델랑의 연구를 보시면 낮은 지능 점수는 학업 능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낮은 지능 지수를 가진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일단 잘 적응을 못해요. 공부를 잘 못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해요.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러한 부진한 학업 성취는 이제 학교에 잘 안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중도 이탈 같은 걸 할 가능성이 높아서 결과적으로는 비행이나 범죄에 연연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 이론이 이제 간접 영향 이론이고요. 페링턴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낮은 지능 지수가 비행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낮은 지능은 비행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 능력 자체가 제한이 된다라는 이제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능 검사 방법 웩슬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비행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언어성 지능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해요. 예.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예. 일단 두 청소년 집단 간에 대표하는 양 집단의 표본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 배경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일단 검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약간 시험 보는 것처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시험 이것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점수가 올라간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응답 경험이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노출이 됐으면 됐을수록 점수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정확하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자, 평가를 보시면 지능 그 자체는 도덕적 의미가 없지만 낮은 지능과 충동성, 그 이상 감정을 결부시키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지능은 사회적 기준이나 옳고 그름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요. 지능과 감정을 구분해서 특정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검사 방법이 의 개발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거 있죠. 지능이 높은 사람,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거는 설명을 못하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성이론과 양육이론 간의 논쟁을 보시면 초기에는 본성이론을 지지했지만 최근에는 양육이론을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좀 양육이론. 이게 초기에는 뭐 좀 제가 보기에는 뭐 근데 이제 이 책을 쓰신 분들이 이제 사회학 이론가들이 많아서 지금은 반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어느 분들이 쓰셨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고나는 게 한 6 정도,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게 한 4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